안녕하세요. 자, 직업 상담의 기법을 살펴봤죠? 또 면접 기록 결과 왜 기록을 하는가 그 목적까지도 봤고, 자, 이 시간에는 각각의 상담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상담이 돼야 되냐. 예를 들어서 위기 조정 상담을 해야 되냐, 실직자 위기 상담이냐, 사이버 상담이냐 라는 걸 보고, 그리고 생애 진로 주제, 말 그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작업자나 학습자나 개인들이 각각 생애 역할자들이 있는데, 이런 생애 진로 주제는 어떻게 되고, 결국 이제 뭐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면담법,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상자별, 호소문제별은 대상자별. 대상자별 상담, 면담. 상담이라고 해도 좋겠죠? 대상자별 상담. 자, 맨 첫 번째 나온 것이 위기 조정 상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나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크라이시스, 위기를 맞이하는데, 각종 사고에 의해서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문제 야기에서,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올 수가 있죠. 그럼 과연 이런 위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넘기게 할 것이냐,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이런 조력 또는 기술, 자, 이걸 말하죠. 위기를 조정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애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위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출생에서 초, 중, 고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큰 위기 없이 넘어왔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떤 가족의 위기랄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내가 한 개인으로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 가는 과정에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위기 없이 대학 진학을 제대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대학 가는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학에 대한 위기가 되겠죠. 실제 이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위기를 겪습니다. 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에 투자도 해보고 뭣도 해봤는데, 또 그것이 안 됨으로써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 있는데, 그런 위기를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조정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상담이에요. 위기를 우리가 조정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상담이다 라는 것이죠. 자, 위기 조정의 의미에 나와 있고, 위기 조정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봉사의 기본 자세다. 그렇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준다. 즉시적으로. 그게 바로 위기 조정이다. 결국 위기 조정은 왜 하냐? 그럼 위기가 발생했는데 위기 발생하기 앞 상태로 되돌리는 것, 원 상태로 되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위기 조정 상담의 목적이다. 위기 상담할 때는 내담자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상담자의 어떤 객관적인 태도를 버리지 마라 그 말이고. 내담자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은 상담자 혼자서 처리하거나 해결해 주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당연히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내담자를 도와주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관계 유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기관과의 유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 요구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기, 또 그 위기를 맞이해서 내담자로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아주 내담자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 태도,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에서 진단, 해석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위기가 일어나지 안 했던 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 형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위기 조정을 위한 필요한 내용이다. 진행 과정입니다. 위기 상담을 하는 순서지요. 상담자는 관심을 가진 효과적인 협조자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위기 조정 상담을 한다고 해서 또 이 위기를 해결한다, 해결사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해결사가 아니야. 항상 뭐다? 조력자다. 이렇게 조력자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걸 내가 해결한다? 해결사다? 아니다는 것이야. 협조자다. 내담자로 하여금 위기에 관련된 감정 표현을 하도록 촉진하고, 내담자의 표현된 정서와 생각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또 정서와 생각에 공감한다. 사실은 그 내담자의 정서와 생각에 공감만 해줘도 어떤 맥락에서는 위기 조정 상담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공감을 갖고 싶어서 상담하러 온 것이고, 어떻게 금전적인 문제로 위기,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위기, 이런 위기가 있는데 그걸 상담자가 바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자가 어떻게, 물론 이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해결을 해줄기는 어렵습니다. 내담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위기 상황이 형성된 과정을 포괄적으로 요약 언급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략을 상담자들이 함께 탐색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장차 다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이 책략을 서로 협의하고 결정한다. 자, 실제 이제 위기 상황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단계를 보면은 어떻게 다른 상담과 달리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보다는 결국 위기를 맞이한 내담자와 공감적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같이 탐색해보고,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 위기 조정 상담. 그 다음에 실직자 위기 상담. 실직자. 이건 사실 오늘날 많은 대상이 되겠죠.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성이 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또 격변하는 사회에서 또 새로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랄지 이런 것이 진행된 과정에서, 또 실제 그런 부분에서 기술의 도태로 인하여 실직할 수 있는 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업할 수 있는, 또 외부적인 환경,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자동차 산업이랄지, 외국에 투자해가지고 또 조선 산업이랄지, 조선 산업은 새롭게 또 일어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은 실직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실직자 위기 상담이 필요하죠. 기본 요건.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의 주변 자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그러겠죠. 그 사람이 왜 어떤 맥락에서 인적, 물적, 경제적 어떤 맥락에서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가 라는 걸 알자. 또 내담자가 느끼는 긴장감 및 심리적 증상들을 경청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내담자의 환경적 여건이나 반응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 요건. 결국 이제 목표는 가능하다면은 어떤 그 사람이 지금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는 굉장히 지금 긴장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긴장감을 완화시켜줘라. 제거시켜줘. 긴장감 제거. 또 적응 능력 회복. 긴장감을 제거하고. 저도 수년 전에 제 친구가 물론 뭐 큰 기업체랄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자기 그 친구가 있는 위치에서 거의 이제 내몰릴 쫓길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실직자 뭐 위기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가장 이제 그 사람의 문제점, 내 친구의 문제점은 적응 능력입니다. 이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나치게 술을 좋아해. 근데 그 직종상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그 오너 입장에서는 안 되겠지. 또 오너도 잘 아는 후배입니다. 결국은 실직자 위기 상담 저 나름대로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직했으니까. 근데 이 실직자 위기 상담은 물론 이제 내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긴장감 제거시켜주고 적응 능력을 회복시켜줘. 저게 제대로 잘 작동이 된다면은 실직 안 해요.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자, 저도 그런 부분을 봤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상담이 대부분 면대. 자, 면의 상담입니다. 얼굴을 서로 쳐다보는 면 상담이었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 IT 기술, 사이버 기술, 이거에 발달하다 보니까 면대면이 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이제 비대면. 상담이다. 그리고 이게 비대면 상담인 사이버 상담인데 또 이 비대면 상담인 사이버 상담이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실제 얼굴을 맞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상담한 사람의 어떤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맥락에서는 이 사이버 상담이 오늘날에 와서는 면대면 상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N세대들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사이트로 전문화식받아. 그렇죠? 일반 상담은 얼굴을 서로 보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사이버 상담은 부담 없이 솔직하고 비밀서 내용 담은 메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특히 요즘 젊은 10대들 특히 10대들이 이제 뭐 사이버 공간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10대들의 상담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사이버 상담이 실제로 면대면 상담, 지금까지 전통적인 상담이었던 이런 상담에 비해서 비대면 상담으로서 사이버 상담이
많은 장점을 안고 있다라고 장점 보세요.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은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이제 그네들이 보여주는 또 면담자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훨씬 더 심도 있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로 상담 진행, 당연히 이제 이 사이버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내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대면 상담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내담자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다. 장점이네. 그리고 또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이버 공간, IT 기술의 진전,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런 사이버 상담이 이런 장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면대면 상담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권장돼야 될 그런 상담이기도 하고, 기법이 답변 내용 구성, 핵심 진로 논적 분석, 진로 농점 유형 정하기, 직업 정보 및 수집 및 제공.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진로 주제 및 구조화된 면담법의 의미. 자, 거기에 내담자의 이해의 중요성. 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생애 진로 주제. 생애 진로 주제는 다 역할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생애 진로 주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생애 역할이 뭐냐, 작업한 사람이냐, 학습한 사람이냐, 또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냐에 따라서 이 내담자가 각각 갖고 있는 내담자의 이해 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직업 상담 주요 목표 하나인 내담자에 대한 예언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직업 상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분석의 틀, 여러 개의 분석의 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생애 진로 주제가 다르다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생애 진로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내담자 이해의 틀, 그리고 개개인의 생애 진로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래서 그네들이 각각 역할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자. 그래서 결국 이 생애 진로 주제에서 생애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 그러니까 그 내담자는 내담자인데, 내담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내담자가 어떤 생애 역할을 가지고 있냐라고 해서, 자, 생애 역할은 그 내담자가 작업을 한 사람이냐, 내담자가 학습을 하는 학습자냐, 내담자가 단순히 한 개개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작업자, 학습자, 개인에 따라서 생애 역할에 따라서 다른 모형. 자, 원래 작업자라 그러면은 일단 직업적 성격 및 일, 환경, 기술,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 작업자 갖고 있는 작업의 성격, 또 그 사람 하고 있는 일, 또 그 사람 작업자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냐. 뭐 학습자 형태, 학습 형태. 학습자 형태, 학습자 갖고 있는 형태가 어떠한 형태가 되냐 라고 해서 그 학습자가 이제 사고를 집중적으로 하냐, 아니면 확산적으로 하냐, 또 적응적으로 하냐, 동화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또 유전의 결과냐, 여러 가지 부분, 그런 학습자 역할에 따라서 또 달라진 것이고, 개인은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애 형태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애 형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들레의 생애 형태 이론에 의해서 네 당, 네 개로 나눠봤고, 지금 출생 순위랄지 그런 걸 가지고, 또, 대뇌를 반으로 쪼개서 왼쪽 뇌는 오른쪽의 신체를 컨트롤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의 신체를 컨트롤한다 라는 그런 대뇌 방구의 기능을 가지고도 살펴본 것이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생애 진로 주제 확인 및 분석의 단계 지금 그 보고 그럼 각각 자, 생애 진로의 주제의 역할 모형이라 그래서 이 작업자 역할, 작업자 역할, 그다음에 학습자 역할, 개인의 역할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 프레디제라는 학자에 의해서 작업자 역할 모형이라 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프레디제 작업자 역할 모형은 자료, 관념, 사람, 또 사물 이 네 가지 이 구분을 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 직업사전에 분류 기준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직업사전에 작업자 모형엔 직업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관념이 생략됐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관념이 생략됐는데 이 프레디제는 이 작업자 역할 모형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 자, 네 가지 어떤 부분인가 봅시다. 자료라는 그 형태 모형에서 비인격적인 과정으로서 자료의 기록, 전환, 변환, 그리고 사실성이나 물건 및 봉사 등을 표현한 자료의 구성들을 포함한다. 관념, 요약, 통찰, 언어, 방정식, 이런 사람, 내부적인 성격 과정, 조력, 봉사, 설득, 사물, 기계, 기계장치, 물질, 장비 이런 이렇게 결국은 이제 네 가지 역할 모형으로 해서 직업을 분류했다라는 네 가지 그 자료, 관념, 사람, 사물이라 이걸 가지고 직업 분류를 했다. 작업자 역할을 해서 볼 때. 자, 그것보다도 홀랜드가 들고 나온 홀랜드의 성격 직업 환경 적합 이론. 그걸 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이용하죠. 홀랜드의 성격 및 직업 환경 적합. 해가지고 6가지 놓았습니다. 홀랜드가. 보세요. 자, 맨 처음에 현실형 성격 및 직업. 성격에 따라서 또 직업 환경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직업으로 나눠지냐 라는데 현실형 성격. 각각의 작업자의 역할인데 그 작업자의 역할 기능이 현실형 성격이더라. 현실형. 거기에 관계된 직업 환경까지 보자면은 현실형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의 손이나 도구 사용을 선호한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인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자신의 손, 자신의 도구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직업들이 있겠죠. 또 그런 직업들을 예를 들면 목수도 있을 것이고, 여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추상적이고 애매한 걸 싫어한다. 당연히 현실적인 사람은 추상적인 것하고는 절대 반대 개념이겠죠. 현실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 환경을 선호하고 이런 곳에서 종사한다라고 이제 분류한 것입니다. 반면에 탐구형 성격 및 직업, 탐구형. 학문적 분야 등에서 연구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좀 탐구형 같은 경우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고 뭔가를 좀 연구하고 드립하고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또 그런 사람은 역시 환경 자체도 그런 환경을 좋아하겠죠. 복잡한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거나 추상적인 문제를 좋아하며 학구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재능이 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학자랄지 어떤 연구소로 가야 되겠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상적을 싫어하니까 자기가 손과 발로 또는 도구로 사용하고, 탐구적 성격, 그러니까 현실형 성격은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말 그대로 뭔가를 자기 손으로 눈앞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탐구형 성격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고 어떤 이론적이고 또 학구적이고 비판적이고, 예술형 성격 및 작업, 자신의 내면을 예술 활동에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며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고, 감상적, 충동적, 독창적. 그럼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니까, 충동적이고 감성적이니까 정서적인 부분에서 활동하니까 결국은 예술 분야, 그런 분야가 되고, 사회적 성격 및 작업, 타인을 보살피거나 육성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며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협력하는 활동,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아마 사회형 성격 같은 경우는 뭐 세일즈맨이랄지 실제 현장에 뛰고 있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떤 외교관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진취형 성격 및 작업 환경, 활기찬 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일을 선호하며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경쟁적인 상황에서 일하는 것. 이제 진취형 성격 같은 경우는 일단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것이지, 바둑기사랄지 스포츠맨이랄지 이런 경우는 또 그 속들, 물론 이제 원리나 이론을 통하여 지속적인 신뢰 활동을 해야 하는 분야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뛰고 싸우고 부대끼고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관습형 성격, 정확성이나 세심함을 요구하는 이를 선호하며 회계나 투자관리 및 정밀세계와 같은 분명한 목적과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 이런 홀랜드가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혹은 또 직업 환경을 거기다 맞추고 또 그에 따라서 선호하는 직업, 특히 누가? 작업자. 작업자는 그러한 성격에 따라서 또 작업 환경을 선호하냐, 좋아하지 않냐, 선호하냐, 선호하지 않냐를 가지고 분류해 본 것입니다.